센터장님,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조금씩 이제 뭐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 러시아가 이제 제재의 고통이 물론 극심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하고 식량을 자급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런 방식의 제재가 궁극적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크게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예. 그거를 내부에서 자급자족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압박을 하는데 하는 그 강도나 그다음에 압박이 통할 수 있는 그 효과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압박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고 주식시장이 두 번에 걸쳐서 반응을 했었는데요. 한 번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날 때 한 번 반응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디폴트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또 한 번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응도를 보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압박을 하는 쪽도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위협을 겪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수출하고 그다음에 그 석유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도 굉장히 높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생기는 효과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5대 밀 수출국이에요. 예. 근데 지금 4월이 이제 씨 뿌리는 시기라고 해요. 예. 결국 이제 앞으로 그 밀 수출량이 줄고 예. 그러면 가격은 오를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우선 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그 밀 가격 1개월 선행 그 선물 가격 이거 보면 톤당 한 1,080달러 정도 하거든요. 원래 얼마였습니까? 원래가 800달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800달러에서부터 출발했고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 1,40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800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1,400달러까지 갔으니까 6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예. 그리고 1,400달러까지 갔던 거는 그 러시아가 혹시 디폴트가 날지 모른다라고 했던 시점에 고점을 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좀 떨어져서 대략 한 1,1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지만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상승을 한 그러니까 거의 한 30% 내지 40%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가격대에서 더 크게 내려가거나 그러기는 일단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파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밀을 수확을 해서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추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시점까지는 대략 1,000달러를 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밀가루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뭐 식료품 값이 오를 테고 예.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걸 보세요? 일단은 뭐 라면 가격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빵 가격도 올라갈 거고, 예. 그다음에 과자 가격도 올라갈 거고, 예.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상당히 좀 영향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밀 하나만으로서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대개 이제 보면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밀의 수확이 줄어들게 되면 그거의 대체물을 찾아나가는 뭔가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면 쌀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밀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꼭 뭐 밀만에 의해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까지를 고려하게 되면 인플레에 그래도 상당한 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일본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뭐 엔화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베노믹스를 시행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그러면서 엔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너무 이 기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엔저의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약해져 버린 형태가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엔화의 가치가 현재 이제 별로 그렇게 회복이 되거나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본의 금리 때문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2.5% 뭐 이렇게 갖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총재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2%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일본은 그걸 계속해서 놔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 사이의 금리 격차가 굉장히 계속해서 벌어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돈은 금리가 낮은 쪽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금리가 높은 쪽이 이머징 마켓처럼 국가의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미국처럼 국가의 신용도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나라가 훨씬 더 높은 금리를 갖는다라고 하면 돈은 당연히 미국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면은 뭐 엔화 동향은 이제 어떨 걸로 보세요? 향후에? 지금 뭐 다른 통화에 비해서 엔화가 대단히 약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도는 한번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달러만은 못하지만 이제 엔화도 나름대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안전자산이라는 그 측면에서 엔화가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우려가 이게 있을만 한데 아직까지는 보면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어긋날 정도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안전자산에서 완전히 어긋나서 가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가 위상이 계속해서 낮아져서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일본 경제는 규모면으로 봤을 때도 세계 3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1등이 미국이고 아시는 것처럼 2등이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고 그다음에 대외 순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그거에서 부채를 뺀 부분, 그게 중국의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이게 중국보다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전자산, 어떤 통화가 안전자산에서 탈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금융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고려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엔화가 현재 안전자산에서 탈락할 정도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또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부 이제 신문 사설 같은 걸 보면은 일본이 이제 1980년 오일 쇼크 이후에 처음으로 40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예. 또 이건 좀 과장스럽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개도국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쓴 기사들을 봤는데 이게 호들갑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본이 여러 면에서 경제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과 함께 전 세계 제조업을 끌고 가고 있는 특히 아주 이 질적으로 높은 그런 제조업을 끌고 가고 있는 두 개의 나라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 봐라.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이런 창창한 기업들이 있는데 일본은 뭐 있냐? 없으니까 보면 이게 일본이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질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독일에는 애플을 넘고 그럴 기업 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경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뭐 오랜 시간 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저력이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도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좀 너무한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사실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이 제법 많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엔화 약세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볼 수 예. 있는 건데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일본 그 제품하고 많이 부딪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 예. 그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1,000원을 뚫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봐야 되죠. 근데 엔화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입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서부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이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주력 그 수출 상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수출 이런 것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엔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하고 뭐 경쟁 관계에 있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영향력에서 상당히 많이 그 벗어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큰 부분들에서 조선 그다음에 또 무슨 자동차 뭐 이런 것들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3월 달에 이제 국무원 회의 내용을 보면 그 ADR 관련해서 뭐 회계 자료 제출을 하겠다. 예. 빅테크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제 자본시장 영향 주는 정책에는 뭐 신중하겠다. 예. 또 부동산 개발업체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겠다.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에 이게 긍정적인 신호들을 내보냈어요. 예. 왜 이런 신호들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까? 뭐 결론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안 좋아지니까 이게 경기가 둔화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예.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정책적으로서 벽을 쳐놨던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벽을 낮추겠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면 중국의 그 통계국에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5.3% 정도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진 건 코로나19 발생하고 2020년도에 2.3%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일시적인 요인이니까 그걸 이제 비교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6% 밑으로 떨어진 거는 1990년에 그 3.8% 기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1989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천안문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3.8% 정도까지 경기가 둔화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항상 높은 경제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 만약에 5.3% 정도까지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률이 6% 밑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상하이라는 그 대국제 도시를 예. 꽤 길게 지금 봉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보세요?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이가 중국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예.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봉쇄시켜 놓고 이렇게 되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이것만으로서,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이것만으로서 1.8%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하이 어떤 그 형태냐면요. 상하이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서 선적을 대기하고 있는 그 선박이 대략 300척 정도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70척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일반적인 경우에 한 5배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보면
수출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부터 출국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비행기 그 운항 그 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통 때에 비해서 거의 한 37% 정도 줄어들어 버린 그런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무역이나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걸리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요한 세계의 그 여러 그 나라 그 주요한 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의 지역 본부이거나 아니면 뭐 R&D 센터이거나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그 지역 본부하고 R&D 센터를 총 합치게 되면 대략 한 1,30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이렇게 그 멈춰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이제 계속 이제 그 수준에서 가고 있는데 뭐 달러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이요. 예. 외환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하고를 제외하고 1,200원 이상을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기간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1,200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은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균적인 수준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계속해서 달러를 갖고 가는 것보단 1,220원, 30원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달러를 처분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게 요즘 이제 시장이 어렵고 예.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 종목 하나 잘 골라가지고 이제 삶을 바꿀 만한 예. 돈 번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예. 이게 삶이 좀 피폐해지지 않으면서 투자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방법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저는 계속해서 채권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참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유에 있는 자산 모두 다를 다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이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삶은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달 시작할 때에 이번 달에 나한테 이 채권이 이자가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나한테 얼마만큼의 이자가 들어오는구나. 그것만 내가 계산하면 되지. 예. 그 다음서부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뭐 이거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뭐 회사채 그에서 부도가 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5대 시중은행이 부도가 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3.3% 이렇게 됩니다. 예. 3.5%를 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채 금리 이런 거, 특히 은행채, 그 은행의 신종자본증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갑니다. 이게 그 5%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5%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우리 이거 뭐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많이들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참고로 저는 30몇 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 분석을 하고 증권회사에 있었지만 이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할 때에 하면서 채권을 투자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하루에 30%도 오르잖아. 근데 아니 뭐 1년에 4%죠. 하루에 그 정도 오르는데 이게 뭐 그거 받자고 지금 그거 해서 1년 내내 투자하고 있겠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투자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10년으로 늘려서 과연 평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율이 채권 투자율의 그 수익률보다도 못합니다. 네. 그냥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놓고 보면 1990년도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 주식하고 채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채권에 투자한 돈은 그 1억이 지금 8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은 그게 지금 3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이 3분의 1뿐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지나서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주식하고 채권을 투자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0년도 말에 그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그때 얼마였냐면 2200포인트였습니다. 예. 지금이 2600포인트 조금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년 동안에 그 400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한 12년 동안에 400포인트 올라갔으니까 수익률이 20% 정도 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 채권에만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 복리로 계속 투자하고 했던 게 지금 늘어난 것이 100% 넘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2년 동안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채권의 수익률이 주식보다도 월등히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가지고 주가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조바심 내야 되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에 그 내 기분이 안 좋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이 거기에 따라서 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수익률이 나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왜 주식에 그렇게 목을 매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고 했을 때 채권을 사서 그냥 안정적으로 때 되면 이자 나오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게 되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하면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채권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채권을 투자하게 되면 채권은 채권 나름대로의 또 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식과 다른 세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통상적인 생각이 예. 채권은 그래도 좀 돈의 규모가 좀 돼야 되는 예. 투자 아니냐. 예. 뭐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식은 그래도 소액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그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채권도 10,000원 정도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들 얘기를 듣는 게 기관 투자자가 채권을 투자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기관 투자자는 돈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한번 사면 100억도 사고 20억도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면 기관 투자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한번 투자할 때 50억도 투자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생각하면 채권도 10,000원서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게 꼭 뭐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센터장님 조만간에 다시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예. 이 채권 얘기만 한번 좀 깊게 한번 해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